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려운 법률 지식을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개인회생 확정 금액에 이미 갚은 돈이 포함됐어요.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전자발찌에 찬 성범죄자가 이웃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또 신문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최근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분이 우연히 남편과 외도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사건에서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피고인인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사건인데 외도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은 남편과 같은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피고인 아내분은 2020년 4월 오후부터 상대방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마친 뒤 남편이 그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남편과 상대방 통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듣게 됐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았던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를 청취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그것과 별도로 21년 1월 아내는 법원에 그 상대방 그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이 문제를 이제 그 문제로 삼은 건데 이 이혼 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 같은 게 계속 이제 이혼 소송에서도 제출이 됐는데 이런 걸로 때문에 피고인은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도 같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을 이제 소송에 제출하면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뭔가 남편의 외도를 뭐 증거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녹음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는 결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타인 간의 그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만약 자신이 녹음한 행위가 법에서 명시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즉 감청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된 자에 대해 그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으로 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의 벌금형이 이제 없는 게 좀 중요한데 네. 사기죄 같은 것도 10년 이하인데 벌금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벌금형이 없으면 굉장히 무거운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제 무겁게 처벌을 그렇죠. 하는 초범이어도
이제 운 좋아도 집행유예다. 아,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만약에 그 대화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뭐 통화를 녹음하는 게 괜찮은가요? 예, 그런 경우는 자신이 대화를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음, 녹음한 게 아니라서 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는 뭐 이렇게 약간 설랑설레가 조금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있는데 네. 형사적으로는 일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예. 형사적으로는 일단 내가 참여를 했다면 이제 녹음을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판례 경향에 좀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의 대화를 청취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그 피고인이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보이고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 청취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즉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에도 이제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일부러 녹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듣게 됐었고 또 그 폰이 또 하필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전화여서 그러한 사정들을 좀 봐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법원은 이제 이 배우자의 외도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 대화를 좀 엿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녹음을 한 것 자체는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렇게 얻은 파일을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예, 재판부는 녹음대와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미쳐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남편 및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실무상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사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위치나 이런 상황들을 결국 증거로 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할 때 이런 처벌받을 가능성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럼에도 이제 그럼에도 대부분 난 그게 무서워서 남편의 불륜녀를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거를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는 사실 좀 위법하다 이 불법으로 여겨졌던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상황에 따라서는 적법할 수도 있다 이런 판결이 좀 나온 셈인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전화가 자동 녹음이 일단 좀 되고 있었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또 즉 처음부터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게 아니고 피고인과 남편이 통화를 하였는데 여기까지 녹음되고 있는 네. 합법이죠. 예, 남편이 실수로 통화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있던 상대방과 대화가 녹음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의미의 통비법 위반 감청과는 좀 다른 면이 있고 약간 이례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 그 자동 녹음 부분도 있고 이 직업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남편은 부장 교사였고 상대방이 이제 초임 교사였는데 네. 이제 초임 교사가 여성분이 이제 남편한테 반말을 쓰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의아하게 수가 느껴져서 그렇죠. 예. 이야기를 또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끊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누구라도. 근데 둘의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통비법 위반 피하기 위해서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지만 나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통화를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기가 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제 실무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그- 공부할 때도 사실 그런 그렇죠. 그 판례들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판례가 자신이 유죄 판결 깨서 난 혐의를 부인했는데 네.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른 재판에 불려가서 너 그 범죄 네네. 저질렀니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무죄라고 주장했으니 나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게 또 위증이라고 네.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드물고 이 재판은 이 판결은 좀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이 당사자들이 이제 교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통비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 굉장히 또 네, 무거운 벌금이 없다 처벌을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제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결국 이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감청한 것도 아니고 네. 예, 자동 녹음이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게 또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죄다라고 아직은 일반화시키기는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어떤 직업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녹음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금 예외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봐야 될것 일반화하기는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그 2가지가 좀 궁금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공증을 한 금액이 한 2억 6,180만 원이 있었어요. 공증을 한 금액이 2억 6천이요. 네네. 네네. 그거를 이제 변제를 하다가, 네. 2019년도에 도저히 이제 변제할 수가 없어서 개인 회생을 했습니다. 네, 개인 회생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다 변제를 완료를 했는데, 네. 그 공증을 한 금액 중에서 이제 그 개인 회생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네. 지금 이제 변제를 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이제 네. 그 공증을 한 금액 중에서 네. 2억 6,180만 원의 공증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 한 5, 6천 정도를. 네. 그러고 난 후에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이제 제가 개인 회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회생을 완료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개인 회생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이제 유기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또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개월 변제를 다 마치시고 면책도 되신 상태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하셨다고요? 예. 그 회생 신청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예,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로 통해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때 그 개인 회생하기 전에 돈을 일부 5, 6천 정도 갚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 회생을 할 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거의 이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생 신청을 할 때 네. 내가 처음에 있었던 이제 전체 채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그것도 이제 증거 자료가 들어가겠지만 자료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뭐 그 공증 이 서약서를 내가 개인 그 법률 사무소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실 때 혹시 변제 일부 하고 있다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저쪽에 공증을 꾸몄다는 그 법률 사무소에 있길래 예, 예. 이제 그쪽하고 통화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쪽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공증만 달라고 그래서 공증 그 서류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생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결국 현 시점에서 이제 갚을 남아있는 채무를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변제 계획안이라는 것도 만들고, 또 그래서 합산 변제금이 얼마고,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액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네. 처음 신청할 때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내가 변제한 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변제 그 확정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있어서 내가 여기 이제 신청한 법무사에다가 저 물어봤습니다. 예. 내가 사전에 이렇게 변제를 했는데 그 금액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공증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뭐 예전에 뭐 5, 6천을 변제를 했든 뭐 그래서 2억이 남든 이거는 관계가 없고 그냥 뭐 여기 확정된 금액이 이제 저쪽에서 채권자 측에서 이의만 없으면은 그대로 면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5, 6천 정도 변제했다, 뭐 변제한 내역이라든지. 이게 이제 변제가 다 완료가 돼서 예. 제가 이제 면책 서류를 신청하려고 이제 그 법무사에다 다시 전화를 했었죠. 예, 그 나중에 가니까 이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변제한 금액이 한 5, 6천 정도 되는데 예. 어떻게 확정된 금액이 아직까지 2억 6천이 그대로 제가 면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뭐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얼마를 뭐 변제를 했더라도 그거는 이상이 없고 그냥 그대로 뭐 여기에 확정된 금액이니까 상대방에서 이의만 신청 안 하면 뭐 그대로 면책되는 거니까 관계없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책임 소재 문제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2억 6천이라는 처음 채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 5, 6천을 갚으셨으면 예를 들어 6천을 갚으셨으면 채무는 2억만 남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억으로 이제 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제대로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전화를 했으니까 그냥 2억 6천원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변제한 내역 같은 거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제 법률 사무소끼리 통화를 하는 줄 알고 그냥 공증 서류만 달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도 하시지? 왜 특별히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액은 2억 6천 이게 확실한 거고 이제 뭐 선생님 말씀 안 하셔도 반영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보통은 회생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법무사든 변호사든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사정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변제 계획안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 그때도 이제 확인을 못 하신 거네요, 선생님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선생님 책임이 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면책이 돼서 면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게 선생님 지금 원하시는 거 이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공증을 작성을 하면서 퇴직금도 몰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도 회사로 이제 변제가 됐고, 또 이제 공증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퇴사를 해서도 제가 개인 대출을 받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또 입금을 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그
그 법무사끼리 이제 그게 통화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공증 서류만 달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송을 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주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예. 그 당시 이제 제출하고 이제 나온 회생 이제 내역 있잖아요. 자료들을 좀 달라고 해서 분석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이제 그 확정된 금액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달라고. 네, 네. 받았더니까 확정 채권액이 그냥 2억 6천 그대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서 왜냐면 이게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서 그 와중에 혹시 실수가 있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은 지금 통상적으로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 거면 그쪽에 네. 좀 이렇게 뭐 책임을 좀 묻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하든가, 그러니까 소송을 네. 도와달라고 말을 하든가 좀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저쪽으로 이중 변제가 좀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중 변제가 된 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좀 꽤 지났고 그 예. 선생님 쪽 과실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에 그때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신청해서 60개월이 지났으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그 이제 개인회생 신청 하시면서 그 네. 저쪽 법무사 사무실끼리 통화는 사실 해도 알 수는 없어요. 공증한 사무실에서는 공증만 해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변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주진 않아요. 공증을 해주고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선생님이 신청한 그 법무사 사무실에 선생님이 내 변제한 거다. 선생님이 그 채무액을 잘못 말씀하신 거지 애초에. 아, 그러니까 2억을 난 6천을 갚았으면 2억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 그 채권자 쪽에서 뭐 그게 이유가 있으면 뭐 서로 이렇게 뭐 또 내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애초에 2억 6천을 다 인정을 이제 해버리신 거예요. 아, 예,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도 돈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회생을 했으니까 일부 면책이 됐고 네. 예, 저쪽도 이제 돈을 다 받은 건 아닐 테니까 예, 네. 거기서 이제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중 변제된 금액이 계산이 되면 부당이득 청구를 해볼 만은 한데 예, 네. 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그 채무가 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2억 이게 이제 6천이. 뭐 예. 2016년도에 그 우리 부하 직원의 그 공금 횡령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공범으로 된 거예요. 선생님까지? 예. 그래서 두 사람에다가 그 법무사에 가서 이제 2억 6천이라는 공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공증을 변제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좀 정리하려고 제가 이제 다른 채무도 다 정리하는 겸 해서 개인회생을 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중 채권자도 결국에는 근데 그걸 내거든요. 회생 쪽에 회생법원에 자기가 이제 뭐 계좌번호도 내고 자기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진술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중 변제된 게 맞으면 근데 이건 제가 재차 말씀드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무사에서 그 소송 진행한 그 회생 신청 진행한 자료들을 통째로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개인 회생했는데다가 통째로 전부 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받으셔서 그 이제 변제된 내용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이걸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봐. 자료를 다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다음에 이중 변제가 된 거에 맞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조금 검토해 볼 만도 하죠. 근데 이게 부당이득이 다 된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를 인정해 버리신 게 됐거든요. 그걸 전체 채무 전체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중 변제된 게 맞으면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일단은. 근데 일단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당장 확정시켜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죠.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변제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변제를 얼마를 했고 이것도 아마
법무사무실에서 확인했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그 부분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 오늘 뭐 변제 받았다고. 예, 그런 내용들을 그냥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일단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검토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는 말씀인가요? 예. 예. 충분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 두 번째는 예.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뭐 아무리 회사가 갑이지만 그거를 뭐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몰수를 해버려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해 지금 퇴직금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한 3,100만 원 됐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이 공증을 섰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에서 제가 몰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저는 뭐 그 퇴직금이라는 급여도 몰랐고, 지금 이제 개인 회생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까 이제 3천 얼마라고 하는데. 그게 저쪽에서 임의로 공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회사에서?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변제했다는 금액에 이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두신 게 2019년인가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 시간이 꽤 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퇴직금 관련해서 한 번도 아예 못 받으신 거예요? 예. 통장에 그럼 아예 입금조차 된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뭐 퇴직금 관련해서 뭐 동의서나 합의서를 받으신 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써주신 공사를 거. 제가 도장 갖고 올라오라 그래서 예. 그냥 뭐 서류를 작성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서류만 작성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일종의 이제 임금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우리나라 그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회사 쪽에서 임의로 이렇게 막 공제를 하면 안 돼요. 그걸 했으면 이제 다 임금 체불인 거예요. 설사 선생님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이 회사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임의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좀 임금 체불인데 이제 이게 소멸시효랑 공소시효가 좀 다 지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기본적으로 3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금 체불을 한 거는 형사상 처벌도 되는데 이건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게 지금 2016년 거면은 이게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이건 또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요? 예. 그러니까 그 퇴직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2016년 6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지난 걸로 다 보이긴 해요. 예. 그럼 지나면 아무것도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예, 지나면은 사실 저쪽이 항변을 소멸시효 지났다고 항변을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럼 다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금 관련해서 애초에 이게 퇴직금을 임의로 자기들이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금에서 애초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이건 소멸시효 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저쪽이. 그러면 이제 애초에 그 변제금액에 퇴직금이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시간이 지난 거를 좀 계산을 해보셔서 이게 상계가 되는 경우는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난 거는 일단은 좀 쉽진 않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 지나도 상계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사안인지는 조금 하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를. 근데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 지났잖아요. 그 면책이 다 끝나서 이게 이제 뭐 끝난 거는 사실 일단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노동청에서 일단 이게 형사적으로 뭔가 돼요. 저쪽에 압박도 느껴지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근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좀 억울하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근데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형사고소를 뭐 이렇게 하는 게 노동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이걸 좀 빨리 움직이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뭐 지금 두 가지 다 뭐 시효가 지나가서 좀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잘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 다양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내가 공증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해주겠거니 했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반인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법률 전문가니까 알아서 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법무사무실에서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변제한 내역을 진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뭔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채권자 쪽에서 이제 변제한 거를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일단 맞는지 자기가 파악한 게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게 다 지금 특히 이제 퇴직금 부분은 CO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게 네. 시간이 좀 지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해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회생을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에 좀 내역 자료 전체를 좀 요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주말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나왔는데 편의점 옆 작은 공터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저는 원래 청소년 흡연에 예민한 편이라 아직 어린 학생들이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이 이런 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이 다가와 저를 둘러싸더니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그중 키가 큰 학생이 제 가슴을 세게 밀치면서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제 얼굴과 배 부위를 연달아 발로 찼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주변을 지키며 누군가 오는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직원이 상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생들이 도망간 뒤였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CCTV 확인 결과 신원이 파악된 학생들 중 직접 폭행을 가한 1명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단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직접적으로 때린 건 1명이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함께 폭행에 가담해 도주를 했으니 이건 분명히 집단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집단 폭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나 주장이 필요할까요? 또한 직접 폭행하지 않고 지켜만 본 학생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에 청소년들 무섭다. 무섭죠. 네, 이런 생각부터 좀 드는데요. 일단 집단 폭행이 일반적인 폭행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반적인 폭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한 명이 물리력을 행사한 단독행위인데 그 집단 폭행, 그 공동 폭행은 2명 이상이 함께 협력해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폭처법이라 그러죠.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형법상 특수폭행이 또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처벌도 각각 좀 다르고 단수폭행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워지죠. 이 사안에서는 이제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이제 그 키가 큰 학생인 것 같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집단 폭행으로 봐서 이게 뭐 공동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같은 장소에 단순히 서 있었다고만 해서 모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폭행을 말리지 않고 주변을 살피거나 뭐 도망을 돕거나 좀 묵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돕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가담하는 듯한 의사가 있었다면 이제 그 공동폭행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특수폭행도 성립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몇 명이 좀 누군가 오는지 좀 살피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가담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일단은 지금 가해자들이 모두 지금 청소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한 처벌을 받기 어려운가요? 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 연령인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이 또 따로 있어서 형이 감경되거나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중형의 경우에는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소년들은 장기 단기를 구분해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좀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고 소년 송치 등 중한 보호 처분도 가능은 한데 네. 다만 소년범의 경우 이제 범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장기 실형은 잘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집단 폭행을 좀 입증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려면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뭐 협력이나 공모, 그리고 뭔가를 좀 같이 했다는 듯한 정황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사건은 CCTV 영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또 목격자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편의점 근처에서 지금 아마 일단은 이루어졌으니까 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신원이 특정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편의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또 피해자 진술도 결국 증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명이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2인 이상이 아니다 폭행을 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결국 돕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특수 폭행으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련 증거들을 좀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게 단순 사건 폭행 사건은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조금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증거 같은 걸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그 폭행 장면을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고 해요. 생중계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까지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게 있고 또 성적 수침 유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일단 이 폭행죄만 갖고 보더라도 이게 좀 유출이 되면 네. 이 자체로 처벌이 굉장히 양형상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그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폭행을 당하셔서 몸도 또 마음도 힘드실 이 사연 주신 분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식으로 의견서 또는 진정서를 좀 제출해 보시면서 네. 그 말씀하시는 포인트 부분들 단순히 아니고 이제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렇게 함부로 종결이 만약에 되더라도 결국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목격자라든지 CCTV처럼 확실한 증거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3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그 우편물을 보고 난 후 걱정이 커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등하굣길에 필수적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우편물을 받은 동네 학부모들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동네에서는 최근 이사 온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까지 나왔는데요. 그냥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사는 게 답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이제 전자발찌를 차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어떨 때 나오게 되나요? 보통 이제 그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 범죄자한테 법원이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성범죄로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 같은 경우 실형 종료 후에 10년 내에 재범을 하거나 성범죄 전자발찌 명령 한번 받았는데 또 하거나 2회 이상 성범죄 저질러서 그 습벽이라고 그러죠. 그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 그 초범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혹은 장애인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전담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무도실무관이라는 네, 영화가 저도 사실 봤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좀 그걸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무사의 보호관찰소에서 이게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있어서 이 착용자들의 위치나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대면 상담이나 생활지도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 영화에도 나오듯이 이제 경찰관들과 같이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위치가 이동하는 그렇죠.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관리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자발찌 부착 그 착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석방 제도처럼 뭐 일정 기간 모범적으로 지내면은 뭐 조기에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그 제도가 있나요? 예전에는 가해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임시해제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범 가능성이 결국 중요하니까 재범 가능성이나 현재 상황, 뭐 부착 명령 이행 상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전자발찌 착용자 10분의 1 정도는 기간 만료 전에 임시해제를 받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분의 1 정도는. 예. 네. 다만 이제 거의 다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이제 성범죄가 거의 인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성범죄 중에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임시해제를 받는 경우가.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임시해제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게 이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사실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이제 재범 가능 없어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더 위험한 그렇죠.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서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인력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예,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 전자발찌 그 착용자가 그 강제로 이렇게 좀 훼손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제 이것이 통계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건 정도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1년에 10건 정도. 10건 정도는 통상 있는데 보통 이제 하면은 바로 거의 다 잡히고 네. 바로 이제 실형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훼손하는 비율이 한 3-4% 정도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에서 0.4% 정도라 좀 되게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우리나라 그 전자발찌가 이제 철로 된 게 좀 들어가고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들어가서 그래도 끊기가 안전하게, 굉장히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네.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 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뭐 어떻게 뭔가를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히 너무나 이해는 되고 다만 이 전자발찌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들 재범률이 크게 감소를 해서 재범률이 뭐 1% 정도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국가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까봐 이제 하나 네. 말씀드리고 또 통계를 떠나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이랑 같이 뭐 특정 시간대 순찰을 좀 강화해달라든지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CCTV 같은 것도 좀 추가로 달아달라 좀 이렇게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어머니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맥주 2병을 마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실형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 가능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좀 좋았을 텐데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조심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위험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뭐 종전범죄도 일단 음주 측정 거부가 법정형에 비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좀 괘씸하게 보는 사건이라서 죄질을 종합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행유예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듣기는 들으셨는데 이 그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보하면서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이제 형은 이제 실형으로 선고가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성실 생활하면 실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형법 6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2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하고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면 형의 집행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초범이나 반성 중이거나 뭐 좀 이렇게 피해 자체가 좀 굉장히 경미하거나 또 피해 회복 노력이 좀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뭐 범죄 경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것 같고 우발적이거나 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연계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재범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 삼아 보시는 것 같고 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봐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 법문을 먼저 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종전범죄 판결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측정 거부 이전에 저지른 아예 옛날 거거나 그게 이제 뒤늦게 발각된 거거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종전범죄 집행유예 기간이 재판받는 중에 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한데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게 뭐 다시 이게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이게 좀 대단히 불리한 양형사유라서 그런 분이 많이 참고가 됩니다. 양형사유에도 사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다른 범죄에 대한 어떤 선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집행유예 선고가 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아주 옛날 거거나 아주 뒤늦게 발견된 거거나 그게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이 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되는 판결 선고 시점을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치열한 이제 눈치 게임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권 선고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가 되면 종전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니까 집행유예는 가능은 하다. 다만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눈치 게임을 한다는 게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사를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형사 항소심을 제가 선임받은 적이 있는데 1심에서 구속이 되셨고 근데 이분이 집행유예 기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항소 이유서 이후에 첫 기일이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항소 이유서 20일 중에 7일밖에 안 지났는데 변론기를 열어버리시더라고요. 거의 기록 받자마자 항소심에서 바로 열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을 끌 거다라는 걸 다 이쪽에서는 시간을 끌 거라는 걸 아셔서 그래서 그 기록 자체에 아예 집행유예 중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구속 중이면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빨리 되는 게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해서
그리고 그렇군요. 치열하게 우리는 또 그거를 의사들은 의뢰를 받으면 늦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게 스트레스도 심하고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 보셨듯이 여러 사연들 법률 전문가가 이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